자, 혹시 한국 최고 재벌의 첫째 아들로 태어났다. 어떨 것 같아요? 부러워요? 근데 은퇴한 아버지 대신에 회사를 맡았는데 아버지가 돌아오시더니 자기를 쫓아내고, 그래서 전국을 유랑하고 해외를 떠돌다가 재산을 못 물려받고 세상을 떠났다면 그래도 부러워요? 이게 모두 이번 주제인 이브랜드와 관련된 얘기예요. 언제부터 나를 세자로 생각하고 또 자식으로 생각했어? 그리고 혹시 1000만 관객 돌파한 한국 영화 하면 뭐가 떠올라요? 탑 10 중에 무려 절반을 이 회사가 배급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비비고나 스팸 같은 식품부터 뚜레쥬르 같은 식품 서비스, 바이오, 물류, 올리브영 같은 유통, 그리고 무엇보다 미디어 컨텐츠까지. 아마 이 기업이 없었다면 지금 같은 콘텐츠 한류 열풍도 쉽진 않았을 텐데요. 자, 이번 주제는요, 설탕에서 시작해서 콘텐츠까지 삼성그룹 이병철 창업주의 장손 일가가 이끄는 한류의 중심, 문화로 세상을 바꾼다. 세계서열 14위 CJ그룹입니다. 아까 1000만 관객 한국 영화 절반을 이 기업이 배급했다고 했는데요. 역시 지금 CJ 하면 콘텐츠, 미디어 사업을 많이 떠올리게 되죠. 갯마을 차차차 재밌더라. 역시 저는 도깨비. 도깨비도 너무 재밌어. 보면서 울면서 봤잖아. 아무튼 그리고 비비고, 올리브영 같은 식품과 유통, 그리고 뚜레쥬르, 그리고 얼마 전에 매각한 투썸플레이스 등등. CJ 하면 이런 것들을 많이 떠올리게 되는데 시작은 삼성, 그리고 설탕이었어요. 자, 삼성 편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1953년에 삼성그룹 창업주 이병철 회장이 제일제당공업 주식회사를 설립하죠. 훗날 CJ가 되는 이 제일제당은요, 한국 최초로 설탕을 생산해서 삼성이 제조업 기틀을 다지고 재벌의 반열로 올라서게 되는 토대를 마련한 기업이죠. 그리고 이후에 이병철 회장은 제일모직 등등을 설립하고 승승장구하는데 이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들이 여럿 있었던 이병철 회장이 세계 최대의 비료 공장을 세우고 한국 비료를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첫째, 둘째 아들이랑 운영하고 있었어요. 셋째 이건희 회장은 해외 유학 중이었으니까. 근데 사카린 원료 밀수를 빌미로 한 이른바 한비 사건이 터지면서 여론과 정치권에 집중 포화를 받아요. 그래서 1966년 말에 은퇴를 선언하죠. 한국 비료는 국가에 헌납하고 본인은 물러나겠다. 이때 둘째 아들은 구속까지 됐어요. 그러면서 당시에 30대 중반이던 고 이맹희 회장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삼성의 총수 역할을 합니다. 지금 CJ 이재현 회장의 아버지요. 그렇게 장남이 삼성의 브라운관 TV 생산을 위해서 해외 기업이랑 합작도 하고요. 실제로 삼성의 총수 역할을 했는데,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삼성 이병철 창업주의 후계자는 셋째 아들 이건희 회장이잖아요. 과연 그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후계 구도가 바뀐 걸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버지랑 장남 사이가 틀어진 거예요. 원인을 두고서는 양측의 입장이 엇갈려요. 아버지 이병철 회장은 자서전에서 그랬어요. 장남한테 회사를 맡겼는데 6개월도 못 돼서 그룹이 혼란에 빠져가지고 본인이 자청해서 물러났다. 차남은 알맞은 회사를 경영하고 싶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고, 그래서 셋째 아들이 후계자가 됐다는 거죠. 나중에 이건희 회장은 유산 상속 분쟁 과정에서요, 큰형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집에서는 퇴출당한 양반이에요. 반면에 장남 이맹희 회장의 입장은 달랐어요. 사실 자신이 한때는 삼성에서 부사장급 직함만 17개나 가지고 일했다. 일한 기간도 6개월이 아니라 7년이었다. 그리고 아버지 말씀과 달리 물러난 데는 복잡한 사정이 있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고 이맹희 회장에 따르면요, 아버지가 본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은퇴를 했는데 돌아오고 싶어 했대요. 아버지가 돌아오려면 장남이 비켜야 되는데 눈치도 없이 안 비켰다는 거죠. 둘째, 동생이던 차남이 아버지를 정부에다 밀고 했는데 자기가 한통속으로 몰렸다는 거예요. 이병철 회장의 차남이 글쎄 아버지가 외화를 밀반출하고 탈세를 했다, 이걸 청와대에다가 투서한 거거든요. 거기다가 아버지가 영원히 은퇴해야 된다 이렇게 썼던 건데, 장남이랑 차남이 친하니까 아버지가 한통속으로 왔다는 거죠. 또 자기 동창 중에 당시에 정치권의 실력자들이 덜어 있어가지고 오해를 살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또 권력자들은 이런 틈새를 이용해서 이간질하고 아버지와 장남 사이를.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 이병철 회장이 장남을 불렀답니다. 이런 대화가 오갔다고 하죠. 맹인이 동생이 벌인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장남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맹인이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나? 예, 그렇게 대답하고 동생을 불러서 혼냈대요. 너 아버님한테 그러면 어떡해? 결국 이후에 이병철 회장은 본인한테 반기를 든 차남을 미국으로 쫓아냅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룹으로 복귀 준비를 하면서 장남한테 맡겼던 여러 직책을 하나씩 걷어들이죠. 이때 장남이 아버지가 오셨으니 나는 좀 쉴 수 있겠다 싶어서 일본으로 건너왔다고 해요. 근데 이거 지금 봐도 이쯤 되면 부자 간에 감정에 골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장남이 아버지 눈에 못마땅한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왜 이 집안 사람들한테는 철칙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아버지가 출장을 갔다 돌아오면 공항에 마중 나가요. 훗날 이재용 부회장도 이건희 회장이 해외 출장 갔다 돌아오면 공항에 나가 있거든요. 아무튼 근데 이때 아버지가 일본에 갔는데 일본에 있는 장남이 공항에 안 나오네. 그리고 아버지가 삼성 도쿄지사에 갔는데 사무실에도 안 나오네.
그리고 회식 자리에서 아버지가 자꾸 얘기를 하는데 말에 토를 다녀. 그러면서 이 부자 간의 틈이 점점 더 벌어졌다고 해요. 근데 이 부자 관계가 묘한 게요. 이맹희 회장에 따르면 아버지가 자신한테 뭐가 마음에 안 든다,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절대로 잘 표현하거나 내색을 잘 안 했다고 해요. 근데 아버지가 이러면 장남이 눈치를 적당히 봐가지고 숙이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장남은 절대로 아버지한테 숙이고 들어가지 않는 거지. 심지어 아버지가 유언장 바꾸겠다 이런 말을 가족을 통해서 전하는데도 자기는 태도를 굽히지 않았다고 하죠. 유언장 바꾸겠다는 얘기가 뭐야? 너 안 물려준다 뭐 이런 소리잖아요. 직접 말을 하진 않지만 와서 잘못했다고 해라,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근데 장남은 이랬는데 정작 아버지를 밀고 했던 차남 있잖아요. 이 차남은 미국에서 돌아와서 3년 동안 아침마다 아버지를 찾아가가지고 문안을 드렸다고 하죠. 잘못했다는 거지. 계속 찾아오는데 아버지는 그냥 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3년쯤 지났을 때 너 잘못했지, 계열사 사장들 찾아가가지고 잘못했다고 빌어라. 굴욕적이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찾아가서 빌고. 상황이 이런데 장남은 계속 아버지를 피해서 지방으로 도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급기야 1976년 이병철 회장이 위암 수술을 받으러 일본으로 떠나기 직전에 가족들을 다 불러놓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앞으로 삼성은 건의가 이끌어가도록 하겠다. 이 얘기를 듣고 그래도 장남이니까 일말의 기대를 가졌었는데 이맹희 회장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죠. 근데 상황이 계속 꼬여가지고 마치 늪에 발이 빠진 것처럼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더래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 장남이 언제 아버지를 찾아가서 용서를 구했느냐, 1987년 이병철 회장이 별세하기 불과 한 달쯤 전이었대요. 아버지가 위독하셔서 병상에 누워있다 이런 소식을 듣고 찾아간 거죠. 그때서야 용서를 빈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위중해서 이미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였어요. 때가 너무 늦은 거죠. 그리고 이병철 회장이 그 한 달 뒤쯤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십몇 년을 오기 부리듯이 계속 아버지를 피해 다니면서 어느덧 50대 중반이 된 장남은요, 해외로 정처 없이 떠나죠. 이맹희 회장은요, 훗날 뒤늦게 후회했다면서 이런 얘기를 남겼어요. 나는 아버지를 존경했다. 그런데 누구든 거대한 조직을 끌고 갈 책임을 지면 냉혹해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정상의 위치에는 단 한 사람밖에 설 수가 없다는 것인데 나는 그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동생에게 모든 것을 물려준 아버지는 내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존재가 되기를 바랬다. 아버지와 나는 삶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엉뚱하게도 부자재간에 쫓기느라 아까운 시간을 허비한 것이다. 자, 일종의 배경 설명이 좀 길었는데요. 이제 CJ를 지금의 모습으로 키워온 인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겠죠. 이맹희 회장의 아내 손봉남 고문과 아들 이재현 회장, 딸 이미경 부회장. 창업주의 장남인 남편이 그렇게 아버지와 계속 불화하고 있을 때인데 이 맏며느리는 계속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장손 이재현 회장 역시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어른들을 모시고 살았고요. 남편이나 아버지가 그런 상황이었다면 이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을 텐데 어떻게 그랬을까? 이재현 회장이 훗날 직접 밝히기도 했는데요. 할아버지랑 아버지 사이가 안 좋았어도 이런 생각을 했었대요. 내가 창업주의 장손이다. 그래서 어른들 모시고 살고 끝까지 할아버지 인종도 지켰고요. 이게 장손의 책임감에서 오는 일종의 존버 정신이라고 할까? 존버 정신이라고 해도 되나? 이런 존버 정신? 혹은 뭐 장손을 뒷받침하는 기운? 뭐 이런 거는 뒷부분에도 계속 나오는데요. 아무튼 왜 지금도 CJ 사옥의 1층에 가면 이병철 회장 흉상이 놓여 있고요. 지금도 뭐 직접 제사 지내고 하는 거 역시 장손의 같은 맥락이겠죠. 근데 어쨌든 그래도 마음속에 응어리가 있었는지 이재현 회장이 대학 졸업하고 나서 삼성에 입사를 안 합니다. 누구 덕본다는 얘기 듣기 싫어서라도 삼성은 안 갈 겁니다 라고 했대요. 그리고 나서 외국계 은행에 입사를 했는데 할아버지가 장손이 그러는 게 계속 못마땅한 거지. 그래서 계속 장손이 왜 남의 집 살이를 하느냐 압력을 계속 줘가지고 결국 삼성 계열사였던 제1제당으로 들어가게 됐죠. 아무튼 이병철 회장이 사이가 안 좋았던 장남한테는 진짜로 지분을 안 줬거든요. 근데 장손을 아껴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인지 장손의 모친 맏며느리한테는 지분을 물려줍니다. 그리고 이병철 회장 사후에 뭐 막내딸은 신세계, 첫째딸은 한솔 이렇게 분리가 될 때 이 장손네 식구들은 제1제당을 갖고 삼성에서 분리를 시작하죠. 삼성에 있었던 이재현 회장 어머니의 동생, 외삼촌이죠. 서울법대의 3대 천재라고 일컬어지는 손경식 회장이 삼성에서 같이 나오면서 독립을 지원하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그냥 삼성은 삼성, 제1제당은 제1제당 각자의 길을 가면 될 것만 같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할아버지는 이미 안 계신 상황이잖아요. 원래 그리고 가족들 간의 싸움이 다른 사람들이랑 싸우는 것보다 더 치열하고 더 독하게 싸우죠. 자기 몫을 가지고 나오려는 삼성 장손네 식구들한테는 험난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단 삼성그룹에서 이건희 회장의 최측근을 제1제당 대표이사로 발령을 해요. 뭐야 이거 감시야? 독립경영 깨는 거야? 이재현 회장 측이 반발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최측근은 삼성으로 돌아갔는데 또 이번에는 심지어 이재현 회장 자택 옆에다가 삼성이 CCTV를 설치해가지고 또 막 논란이 돼요. 이걸 또 반발하니까 막 카메라를 치우고.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됐을까? 이게 2세 형제들 간에 뭐 해묵은 갈등도 있었겠지만요. 제1제당이 보유한 삼성 계열사의 주식과 부동산의 가치가 워낙 높아서요. 이 조카와 작은아버지 측 간의 갈등이 계속되는 거란 관측도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독립하는 것도 썩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그 외갓집 식구들이 너무 관여하는 거 아니야?
손씨들이 뭐 이런 생각도 있었을 거고, 그 계열사 지분이랑 부동산도 두고 나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이런 얘기 들으면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그깟 돈 때문에 싸우냐,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요, 사실 그깟 돈이라는 표현 자체가 좀 이상한 것 같고요. 어른들은, 보통 사람들도 형제자매들 간에 100만 원, 1000만 원 갖고도 피 터지게 막 싸우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배우자가 생기고 뭐 자기 자녀 생기고 하면 원래 가족 간의 갈등이라는 게 더 무서운 거죠. 아무튼 이런 갈등 끝에 결국 장손 일가의 제1제당은요, 분리를 시작한 지 3년 만에 제1제당 그룹 출범을 선언하고요, 97년에는 삼성에서 완전히 독립을 합니다. 아까 왜 장손을 뒷받침하는 어떤 기운 뭐 이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IMF 외환위기 때 주가가 폭락하면서요, 왜 이병철 회장이 맏며느리한테 물려준 지분, 이걸 이재현 회장이 받는데, 이때 상속세를 다른 재벌들보다 상대적으로 덜 내도 됐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재현 회장이 독립할 때 행운이 따라줬다, 뭐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치만 제1제당이 이렇게 삼성이랑 쭉 갈등을 겪으면서 방어에만 집중한 건 또 아니었어요. 뭔가 여타의 재벌들이랑 좀 다른 행보를 보이기도 해요. 심지어 삼성과도 경쟁을 하고. 왜 그랬을까? 훗날 당시를 두고 이전 회장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대 이병철 회장의 자랑스러운 장손이 되고자 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밤낮으로 일을 했다. 분리 독립 이후 경영권을 위협받는 특이한 상황에서 제1제당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감을 갖고 뛰었다. 그 대표적인 게 미디어 콘텐츠 사업이죠. 일단 삼성도 영상사업단을 중심으로 추진하다가 이루지 못했던 건인데요, 95년에 제1제당이 세계 콘텐츠 산업의 거물 들이죠. 스티븐 스필버그, 제프리 카젠버그 등의 드림웍스 설립에 거액을 투자하는 데 성공하고요, 삼성이 하려는데 거절당했는데 제1제당이 가가지고 성공한 거지. 뭐 이집트의 왕자, 라이언 일병 구하기, 뭐 슈렉 등등 대작을 만들어낸 그 드림웍스요. 그리고 뭐 홍콩의 골든 하베스트 등이랑 손을 잡기도 하고요. 저희가 미래로 중풍을 보고 있는 게 한국의 영화 산업도 과거와는 달리 크게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희망과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 다 함께 노력해 주십사 하고 자리를 만든 겁니다. 지금이야 뭐 한국 콘텐츠의 위상이 대단해서 뭐 콘텐츠 미디어 사업에 투자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90년대 초중반에는 완전히 상황이 달랐거든요.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과거에는 콘텐츠를 만드는 일, 그리고 돈을 끌어오는 일, 이게 나쁘게 말하면 주먹구구, 구멍가게식으로 이걸 같이 하고 있었어요. 내 돈 내가지고 콘텐츠도 만들고 뭐 팔고 뭐 혼자 다 하는 거지. 근데 이렇게 하면 사실 대규모 자본이 들어오기도 쉽지 않고 투자를 받아서 덩치를 키우기도 어렵거든요. 이런 이유 등으로 해서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요, 왜 극장에 걸리는 영화 중에서 한 70%가 서양 영화, 한 20%가 뭐 홍콩 영화라고 하면 한국 영화는 한 10% 정도밖에 안 됐었대요. 근데 이 제1제당이 제작과 투자를 분리해가지고 한국의 콘텐츠 산업, 뭐 영화 산업 등등을 시스템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막 투자자들이 몰려들고 쩐주들이 막 몰려드니까 이게 커지고. 근데 당시에는 이렇게 시스템화가 잘 안 돼 있던 시장이니까 콘텐츠 생산하는 양도 뭐 질도 지금 같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일본 문화가 개방이 돼서 일본 콘텐츠 들어오면 우리 콘텐츠 다 망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왜 영화 마니아였다는 이건희 회장의 삼성그룹도요, 영상사업단을 꾸려가지고 영화 등 콘텐츠 사업에 투자를 하다가 쉬리 한 편 남기고요, IMF 외환위기 등을 이유로 사업을 접은 상황이기도 했었어요. 다른 대기업들도 마찬가지죠. 직접 뭘 투자해서 만들겠다 이게 아니라 주로 외국 콘텐츠를 수입해서 유통 역할만 하는. 이렇게 한국에서 콘텐츠를 제대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있는데, 아까 왜 장손의 버티기 얘기를 했었잖아요. 제1제당그룹은 이 콘텐츠 사업에서 버팁니다. 오히려 영화뿐만 아니라 뭐 케이블 시대가 열리니까 콘텐츠 직접 제작에도 투자를 하고요, 다른 대기업들도 자꾸 손을 떼고 지상파 방송사들 뭐 계속 잘 나갈 것 같고. 그래서 그때는 상당히 이례적인 위험한 베팅이라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야, 무슨 제1제당이 무슨 콘텐츠를 만들어? 설탕 계속 만들어? 뭐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었겠지. 저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야? 그랬는데 계속 콘텐츠를 만들고, 영화관이 지금 같지 않던 시절, 왜 옛날에는 그냥 한두 편 걸리고 막 그런 극장들이었거든요. 그렇게 사람들이 계속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보던 98년에는 한국 최초의 멀티플렉스 CGV를 열죠. 그래서 영화 제작에서 배급까지 쫙 계열화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랬어. 이 영화를 보려면 여기는 뭐 2개, 여기는 많아야 뭐 4개 이러니까 그 영화를 보려면 하는 극장을 찾아가야 되는 거야. 근데 CGV에 딱 가면 다 있는 거지. 아무튼 이러한 제1제당 콘텐츠 사업에 큰 역할을 했다는, 그리고 훗날 싸이에게 해외 진출을 권하기도 했다는 이미경 부회장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언젠가 아시아인 모두가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보고 한국 음악을 듣는 게 일상인 날을 보고 싶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돌이켜보면 이 제1제당의 꿈이 상당히 빨리 이루어진 거죠. 기생충같이 흥행과 평가 모두 작품, 세계적인 작품뿐만 아니라요, 지금 뭐 한국 영화 산업이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한국 영화 산업은 CJ가 꽉 잡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또 TVN, 뭐 엠넷 등등의 채널을 보면요, 그 어떤 채널보다 잘 나가는 콘텐츠들 많이 내놓잖아요. 뭐 K콘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삼성을 비롯한 다른 대기업들과 뭐 지상파 방송사 등등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을 때 당시 제1제당이 버티고 해낸 거니까 부럽죠. 뭐.
부러워. 그리고 90년대 말에는 대형마트 사업 진출도 고려를 했었다는데요. 고모인 신세계 이명희 회장이 이마트 하고 있잖아요. 등등 해서 접었다고 하고요. 빕스, 물류사업, 올리브영 등등으로 사업을 계속 확장하고 2002년에는 드디어 그룹 이름을 CJ로 바꿨습니다. 제1제당의 앞글자를 따서. 그리고 공연 사업도 하고, 왜 우리가 남산타워로 알고 있는 N서울타워 운영도 하고, 사료첨가제나 식품첨가제 등등으로 잘 나가는 바이오 사업, 그리고 햇반에 이어서 2010년에는 한식 문화를 바꾼 비비고도 내놨죠. 그리고 2011년에는 삼성을 제치고요. 점점 키워가고 있던 물류 사업에 방점을 찍는 대한통운 인수에도 성공했죠. 근데 아까 삼성에서 분리할 때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험난한 미래는 이게 쉽게 끝나지가 않았어요. 일단 이재원 회장의 아버지 이맹희 회장이요, 2012년에 삼성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재산 분할 소송을 낸 이후에는요, 삼성 직원이 이재원 회장을 미행하다가 적발되기도 했고요. 이 갈등의 불씨가 계속 꺼지지 않는 거지. 그리고 2013년에는 이재원 회장이 탈세 등의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죠. 훗날 사면을 받았지만요, 그 사이 이재원 회장은 유전병이 악화돼서 건강 상태가 아주 심각해지기도 했고요. 아내로부터 신장을 공여받아서 신장 이식 수술을 받기도 했죠. 그래서 부친상을 당하고 어머니가 쓰러졌을 때도 자유롭게 움직이질 못했죠. 이와 관련해서는 당시 정권이요, CJ가 만든 컨텐츠를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괘씸죄를 적용했다, 이런 얘기가 국정농단 청문회 때 불거져 나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가족과 관련된 구설, 그리고 노사 이슈 등등도 계속 불거지고 있죠. 하지만 이러한 일들에도 불구하고 CJ는요, 삼성에서 독립을 시작한 이후 매출을 20배 이상 늘리면서 재계 14위 그룹으로 성장했어요. 삼성 창업주의 장남은 아버지에게 외면받았지만요, 장손때에서는 그런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많은 걸 이뤄낸 거죠. 앞으로 CJ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최고 재벌 삼성과의 관계에서 있었던 갈등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삼성의 모태다, 이런 자부심을 바탕으로 그룹을 키워온 역량을 3세 시대에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글로벌 컨텐츠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요, 문화를 만들어서 세계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주도하는 한류의 중심, 글로벌 생활문화 기업이라는 목표를 계속 이뤄갈 수 있을까요?